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관세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밤사이에 전화통화를 갖고 후속 협상에 들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중 정상은 또 서로 방문 요청을 수락하면서 대면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권중일 키투파원, 미중 정상 간의 통화가 마침내 이뤄졌는데 갈등이 조금 해소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로 이 복잡한 문제들을 바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We had a very good talk, and we've straightened out any complexity. It's very complex stuff, and we straightened it out. No, I think we have everything. I think we're in very good shape with China and the trade deal. 그동안 미국은 최근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도 복잡성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대표로 세워 곧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서로 초청에 응했다며 머지않아 대면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y the way, he invited me to China, and I invited him here. We've both accepted. So I'll be going there with the First Lady at a certain point, and he'll be coming here hopefully with the First Lady of China. 네, 이번에 관세 말고 타이완 문제와 중국 유학생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 보도 내용은 달랐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이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답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학생의 미국 유학을 환영한다고 밝혀 유학생 비자 취소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학생은 문제가 없지만 대학 당국이 유학생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에 이어서 오늘 중국 정상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관세 문제를 놓고 각각 2시간과 1시간 반 동안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선 축하 전화를 언제 할지 아직 미국에서 전해진 내용은 없지만 취임 사흘째를 맞은 만큼 머지않아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이 경찰 노조와 회의 이후 공식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통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차와 여러 일정 문제를 고려해서 조율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주요 공약들의 빠른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이틀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의식한 듯 이런 말도 건넸습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이어질 어색한 동거에도 어려운 국민 상황을 먼저 생각해달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또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정 현안 파악을 위한 회의는 경제 분야 보고만 4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점심으로 김밥 도시락이 공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정책 관련 보고를 받던 중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무원 사회에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을 빠르게 이행해달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게 될 조직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돼 인사 검증을 제외한 국정과제 전반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지는 연휴에도 국정 현안 파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분간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이더라도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청해서 듣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100%, 200% 마음을 같이 하는 만큼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다음 주 초 국회로 제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기간은 최대 사흘입니다. 이후 국회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의 표를 얻어야 인준이 확정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변수가 없는 한 임명 동의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 후보자는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데 국회 절차를 기다릴지 관심입니다. 국회 피월 전 장관 후보자를 확정한다면 제청 절차는 현재의 이주호 총리 대행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예고한 대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이자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법안을 공포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처리를 예고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거대 여당 주도로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애초 원안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처리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차례, 순직 해병 특검법은 3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이고 이 대통령의 방탄 법안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3대 특검법은 그대로 공포되리란 전망입니다. 특검법 공포 뒤엔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특검 수사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제1과제로 내세우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107석 소수야당으로 밀려난 국민의힘은 별다른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된 3대 특검법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내홍이 재발화될 조짐마저 엿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170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새 정부 1호 처리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3대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법안들이 민주당 집권으로 날개를 달게 된 셈인데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집권 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며 거듭 내란 세력 단죄와 심판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국민의힘은 무더기 특검법이 새 정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며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라 맹비난하며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보복적 법안들을 과연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의 부결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지만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특검법 반대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양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건 역시 적잖은 딜레마인데 실제 당의총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고 안철수, 김대섭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마저 사라진 상황에 이제 100석을 지켜내는 게 무슨 의미냐는 무기력함마저 감지되는데 다만 민주당의 내란 입법 공세에 이탈표가 반복될 경우 자칫 당 내용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민 지점으로 남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선 패배 뒤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지도부도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는 다음 주에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뒤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이미자, 최영두, 최보윤 비대위원과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취를 정하겠다며 결단을 미뤘는데 4시간 넘는 의원총회 동안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일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김 위원장의 임기가 이번 달까지인 만큼 다음 지도부 구성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논의가 공회전하자 오는 9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비대위원장도 거치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비대위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지 아니면 곧바로 전당대회를 열고 지도부 선출 절차를 밟을지 논의가 길어지는 건 결국 당권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 때문입니다. 곧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친한계와 혁신형 비대위를 먼저 띄워야 한다는 친윤계의 논쟁은 주말을 지나며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선 패배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석이 된 원내대표 선출부터 향후 지도부 구성, 또 계파 갈등 해결까지 과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국민의힘의 가장 시급한 숙제는 새 원내사령탑 선출이 됐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파 갈등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습니다. 친윤석열계 중심의 당 주류는 권 원내대표 후임을 어느 정도 생각해둔 눈치인데 변수는 친한동훈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당대표 복귀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미리 결이 맞는 원내대표를 앉혀놔야 한다는 구상으로도 풀이됩니다. 새 원내대표께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당원 당규도 개정하고 혁신을 하고 결국 차기 당권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 사퇴 뒤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는 데는 모두 공감대가 있지만 전당대회 시점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우선 오는 30일까지인 비대위 임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수습과 정비 시간을 갖잔 쪽이 있는데 대선을 막 마친 상황에서 또 큰 선거를 치르기엔 체력적 소모가 크다는 현실론입니다. 바로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전당대회까지 가자는 속도전은 주로 친한계에서 제기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여당으로 복귀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을 통과시키는 등 초장부터 기선 제압에 나선 만큼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입니다. 당 내홍은 대선 결과 책임론이란 명분을 쓴 하지만 실제로는 당권 싸움, 더 나아가 계파 갈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통합 행보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외교 노선으로 실용 외교를 강조했는데요. 당장 미중 갈등 사이에 낀 형국의 우리 외교가 어떤 식으로 실용 외교를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돌연 중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고 말한 겁니다. 취임 축하 메시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 속에 백악관이 한국 새 정부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국에도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입니다. 중국은 즉각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서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奉劝美方改以自身的所作所为意向尽向中国的老毛病，停止挑拨中韩关系。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건데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외교 과제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그 사이에 낀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할지가 당장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외교 노선으로 실용 외교를 화두로 던진 상태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한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아직은 밑그림 수준입니다. 결국 외교 안보 라인의 인선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나설 때쯤 새 정부의 실용 외교도 그 윤곽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이 될 때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지만 인수위도 없고 또 임시로 용산 대통령실을 쓰다 보니 출발이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기존 조직이나 시설이 모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새 대통령실은 업무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거의 6개월의 업무 공백 끝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건데 임기 첫날 기본적인 설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업무 및 인적 인수 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도 미비하긴 마찬가지여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파견됐던 공무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류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인사검증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인수위 없이 출발한 데 따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장관들 대부분을 일단 유임시키고 부처 업무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 드리고. 이 대통령 거치가 안가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옮겨진 건 다행으로 꼽힙니다. 점검을 끝내고 입주하기로 한 건데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복귀를 천명한 만큼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모두 사실상 임시 성격이 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핵심 정부 조직 정비와 대통령실 집무실 관저의 청와대 최종 이전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마무리된 이번 대선에선 진보와 보수 5대5 구도가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만큼 통합이라는 중요한 때라는 조언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6.3 대선에서 1,728만 표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했지만 과반을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득표율 49.42%,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표를 단순 합한 49.49%와 엇비슷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진보와 보수가 양분됐다는 분석인데 취임사에서부터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20대 대선에서 마찬가지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당시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득표를 합한 수치보다 적은 표를 얻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 속 임기 시작부터 통합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집권 내내 협치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고 3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대를 얼마나 포용하는지에 따라 남은 5년 임기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나고 나서 아차하고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할 때 새 정부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절반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전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앞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물론 거대 여당과 함께하는 이 대통령의 상황은 윤 전 대통령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선 결과의 함의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내부 쓴소리도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참 절묘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헌정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명확히 주셨으면서 또 한편에서 대통합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명확히 주신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대통합의 신호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승패도 이 판가름 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3차 예선 9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을 확보하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에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70회 현충일인 오늘 추념식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서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묵념 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묵념에 참여하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울립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충일 사이렌은 적의 공격에 따른 민방 공경보가 아닌 만큼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출동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가 정치인 신병 확보 때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검거의 대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 국회 출동 지시를 받은 신동걸 소령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신 소령은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자정쯤 김 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출동 당시 체육관에서 장비를 받았는데 가방에는 방검복과 수갑, 호승줄, 장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튿날 새벽 김 단장에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707 특임대와 경찰 등과 소통해 신병을 인계받고 이후 포승줄을 이용하고 수갑을 채워 수도방위 사령부로 인계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을 당시 이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에게 포고령 위반 혐의가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며 어떤 판단보다는 일단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수사단을 총괄하는 최석일 소령이 김 단장 지시를 정리해 방첩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에 관여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과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 신 소령은 현장 병력 및 경찰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두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으로 대신 돈을 보내도록 하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주도로 북한에 돈이 흘러간 거로 봤는데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며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500여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다음 달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할 경우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은 세계 특검이 본격 출범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특검으로의 대규모 파견이 예상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3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검찰은 맡고 있던 주요 사건들을 특검에 넘기게 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던 비상계엄 사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하던 공천 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사건들이 그 대상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이제 특검이 맡게 됩니다. 일단 검찰은 특검이 출범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기 전까지 관련 수사나 공소 유지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이 앞선 수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추가 수사나 기록 보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은 전례 없는 상황에 혼란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규모 파견 검사 차출로 업무가 마비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특검은 모두 합해 최대 120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의 경우 공소 유지 중인 검사까지 별도로 파견받을 수 있어 실제 더 많은 검사가 차출될 전망입니다. 경력을 갖춘 검사에 더해 수사관 등 대규모 인력이 한꺼번에 빠진다면 일반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향후 특검과 검찰 사이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 임명과 준비 기간까지 거치면 특검 수사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안이 걸려있던 정답과 해설지가 어떻게 강사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건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1 학력평가 영어 정답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모두 3,200여 명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파일이 공유된 만큼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그제 치러진 고1 6월 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과 해설이 시험 시작 전인 낮 12시 반쯤부터 강사들이 모여있는 SNS 정보 공유방과 오픈 채팅방 등에서 여러 차례 공유됐습니다. 또 원칙상 모든 정답과 해설은 전체 평가가 완전히 종료된 뒤에 공개할 수 있는데 수학 영역 문제와 해설이 해당 교시가 끝나고 20분 정도 만에 채팅방에 올라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학력평가 출제를 맡았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4월 말 각 시도교육청에 문제와 정답, 해설이 담긴 파일을 전달했고 보안을 위해 파일에는 비밀번호 등이 설정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인쇄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과정에서 유출됐는지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경기 안양에서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현직 교사와 이를 받아 수험생에게 전달한 입시학원 원장 등이 적발됐습니다. 2009년에도 학력평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와 학원장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담당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문제 유출이 반복된 겁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도 현직 교사와 강사 사이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정답이 공유된 SNS 대화방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YTN 보도 이후 파일 삭제를 권유하거나 대화방을 아예 없애기도 했는데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이 사전에 공유된 SNS 대화방입니다. 수학 강사로 추정되는 2,6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영어 답안 유출 관련 YTN 보도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은 수학시험 해설지만 올렸으니 상관없다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 참여자가 앞서 공유된 수학 해설지에 아직 시험 시작 전이었던 영어 영역의 답안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파일을 지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뒤이어 운영자는 대화방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새로운 방을 개설해 이동하겠다고 공지합니다. 곧이어 앞선 대화 내용을 모두 가려버리더니 원래 있던 방을 폐쇄합니다. 단체 대화방을 이른바 폭파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600여 명이 모여 있는 다른 대화방에서도 YTN 기사를 언급하며 문제가 된 파일을 삭제를 권유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자칫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삭제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YTN이 보도한 대화방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어긋나게 해설지를 공유한 사례가 또 있는지, 유출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무차별 소송전과 방해 끝에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 성공인데요. 이 제안수원은 3개월 안에 현장 건설소를 열고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사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 측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오류코기 건설 사업 계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한수원이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뒤 11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지난달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나온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에 개동이 걸리는가 했지만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 달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수원이 공급하는 건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로 예산만 26조 원에 달합니다. 바라카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에 첫 유럽 대륙 진출 성공까지 이번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들이 힘을 합친다면 신규 원전 건설을 넘어 전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진짜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수원은 먼저 현지 건설소를 만들고 인력을 파견해 부지조사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으며 공사 사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한전 KPS 등 팀 코리아도 본연의 역할에 맞춰 현지 하도급 계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신규 원전 2기의 사업도 한수원에 맡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확대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체코 원전 계약에 성공한 한국이 실제 건설과 운전 과정에서 기술력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강남 3구의 고공행진에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급등했던 세종 아파트값은 상승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올랐습니다. 0.19% 오르며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송파구가 0.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강남 3구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인 용산구도 0.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더해 양천, 강동, 마포 등 인기 지역까지 강세를 보이며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건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다음 달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7월에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될 건데 그 전에 대출을 받겠다라는 수요가 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좀 더 이끌었다라고. 인천 아파트 값은 하락폭이 커졌고 과천 등은 상승했지만 평택 등이 하락하면서 경기 전체 아파트 값은 보합 전환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에 급등했던 세종시 아파트 값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0.07%로 상승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누적된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데다 당분간 서울의 대통령실 집무실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5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아파트 값은 다시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집값 초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빅5 문화 강국 만들기를 10대 공약 중의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대선 기간 전반에 걸쳐 한류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밝혀왔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부터 한류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이제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특히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가 예산에서 문화 재정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창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팝부터 영상 출판, 식품 등 콘텐츠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대규모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AI 콘텐츠 등 원천 기술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신기술 기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AI 윤리를 전 세계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다들 말은 하는데 담장을 치는데 온 세상에 담장을 다 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선을 언제. 지금 AI 관련된 산업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막 좀 목숨 걸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한국 문화예술계에선 소프라노 조수미가 프랑스 정부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고 정명훈 지휘자가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이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미국 TV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난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문화예술 역량을 기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가 또 한 번 문화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습에 대한 보복 의지를 밝힌 뒤 공습에 나서 1살 아기 등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보복의 악순환 속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분간 싸우게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해 휴전 협상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주택에서 불길이 매섭게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공격에 대해 보복을 다짐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군이 드론 공습에 나선 겁니다. І, двері заблоковані, повністю були повалилося усе. І ходить ми просто через ці передні окна. 구조대원의 아내와 딸, 1살 된 손자가 집안 화장실에 몸을 피해 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후 목숨을 잃은 632번째 어린이라며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같은 날 하르키우에서도 러시아의 드론 공습에 18명이 다쳤는데 크렘린궁은 러시아 본토 공습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Таким и тогда, как и когда посчитают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наши военные. 우크라이나가 최근 크림대교의 수중 폭발 공격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바다라고 표현하면서 서로 증오하는 어린이들의 싸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휴전 협상 중재에서 손을 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ou try and pull them apart, they don't want to be pulled. Sometimes you're better off letting them fight for a while and then pulling them apart. 양측은 2차 협상 합의에 따라 이번 주말 전쟁 포로를 추가로 교환할 예정이지만 조만간 회담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홍몽표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이라크를 원정에서 꺾고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대건 기자, 예상대로 폭염 속에 치러지는 원정 경기라 초반에는 쉽지가 않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에 나서면서 손흥민 없이 시작한 대표팀이 고전했는데요. 전반 중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라크 공격수 알 하마디가 반칙으로 퇴장되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31분 코너킥 상황에서 황희찬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빗나갔고 전반 36분 이강인의 프리킥을 이재성이 머리로 연결했는데 이게 골대를 맞았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이강인의 강한 왼발 슛이 다시 골대를 맞으며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미드필더 박용호를 빼고 김진규가 들어가면서 공격이 좀 더 살아났습니다. 결국 김진규가 해냈습니다. 후반 18분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연결한 공을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전진우 카드도 먹혔는데요. 전반 35분 전진우가 오른쪽에서 연결한 공을 우형규가 밀어넣어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 최대 45도까지 치솟는 원정 경기는 결국 2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됐네요. 네, 다행인데요. 근데 경기 시작 전부터 부담도 있었습니다. 같은 조인 요르단이 먼저 승점 3을 추가하면서 우리를 제치고 B조 1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이 오만을 3대0으로 꺾으면서 승점은 같아졌지만 골 득실차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승점 3을 따내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11회 연속 본선 진출입니다. 아직 예선 경기는 남았는데요. 축구 대표팀은 오는 10일 서울 승합 월드컵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밤사이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던 강릉은 한낮에 32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 대구는 1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대전과 대구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경기 북서부 지역에는 낮 한때, 또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